네, 제가 2007년 10월에 평양에 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보좌하기 위해서 평양에 갔는데 두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 걱정은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굉장히 심하게 알아서 육로로 이제 오가는데 중간에 차를 세울까봐, 제가 차를 세우면 대통령도 서 있어야 되니까. 너무 그 상상만 해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밥을 한 이틀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출발했는데 떠나는 날 새벽에 관장을 했어요. 혹시라도 어떨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평양에 가서도 이틀을 묵었는데 평양 가서도 밥을 안 먹었습니다. 평양 그 영빈관에서 정말 좋은 음식들을 대접을 해주셨는데 전혀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이제 안 먹는 걸로 그 부분을 해결했는데, 또 하나 문제. 여기에 있을 때는 제가 제 글쓰기 한 30%는 포털 사이트 국어사전에 도움을 받아서 글을 썼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을 열어놓고 글을 쓸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저한테 너무 심각한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글을 쓸 때 저는 제가 생각난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일단은 국어사전에 쳐봐요. 쳐보고 더 맞는 단어를 찾아 쓰는 게 아주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미리 다 찾았어요. 거기 가서 이제 연설문들을 써야 되는데, 정상회담 결과 연설문도 써야 되고, 그때 많이 쓸 단어들을 여기서 이제 그 유의어들을 찾았죠. 예를 들어서 말했다의 유의어는 뭐 말했다, 밝혔다, 강조했다, 언급했다, 설명했다, 반박했다, 뭐 운을 뗐다, 합의했다, 공감했다, 뭐 여러 그 말했다의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준비했어요. 발전이란 단어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발전, 발달, 진전, 진보, 융성, 도약, 성장, 성숙, 번영, 번성, 향상, 약지, 신장, 확대, 확산, 확충, 이런 단어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연설문이나 회사에 쓰는 보고서에서 많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쓰는 단어를 자주 이제 반복해서 쓰는데, 그때 늘 쓰는 단어를 쓰지 않고 거기에 더 맞는 단어를 찾았으면 좋은 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휘력의 문제인데, 사실 글은 어휘로 쓰는 거죠. 어휘력이 좋으면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왕자 크레파스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12색짜리부터 24, 36, 뭐 40, 이게 칸이 어떤 친구는 56색짜리를 그 가방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는 똑같이 그림을 그려도 잘 그릴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연장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흑백 TV가 있고 칼라 TV가, 칼라 TV도 해상도라고 그러죠. 그 고급 TV일수록 그 해상도가 높죠. 근데 그런 해상도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글에서는 어휘력이거든요. 그냥 대충 뭉개져서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명하고 정교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어휘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어휘력을 키우려면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독서량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대통령 연설을 쓰건 회장님들의 글을 쓰건 간에 어휘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늘 이제 국어사전을 보고 이제 글을 썼는데, 제가 국어사전 활용법은 이런 거예요. 이 방법만 쓰면 어휘력 좋아질 수 있어요. 특히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쪽 영상 쪽을 많이 보고 거기서 뭐 정보도 얻고 하기 때문에 글을 읽질 않아요. 문자를 접하지 않는 거죠. 어휘력이 늘질 않죠. 우리 아들을 봐도 글을 이렇게 좌에서 우로 읽는 게 아니고 덩어리를 이렇게 스캐닝 하듯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보다 빨리 이 스크롤을 빨리빨리 내려요. 근데 빨리 읽는 대신에 어휘를 이렇게 새김질 하면서 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어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보다 다 나아요. 근데 이 어휘력은 우리 세대가 낫습니다. 우리 때는 한자어도 배웠고요. 그때는 사전도 찾아보고 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고 주로 이제 뭐 쓰는 걸로 모든 걸 했고, 특히 이게 치는 게 아니고 직접 손으로 다 썼고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 저는 걱정이 결국 어휘력이 낮으면요, 독해력, 문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사고가 정교해지지 않아요. 그냥 뭐 노잼, 꿀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약어 같은 이모티콘 같은 걸로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요. 영상과 그림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서로 키득키득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어휘를 별로 쓸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메신저라든가 이런 거, 뭐 문자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건 그렇게 되면 이제 사고가 빈곤해진다. 어휘력이 빈약하면 사고가 빈곤해진다. 이해력도 부족해지고, 그러면요, 특히 이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지문에 대한 이해가 빨라야 시험도 잘 볼 수 있고, 그 어휘력이 이제 기초거든요. 더더군다나 글쓰기에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어사전을 볼 때 이렇게 봅니다. 우선 어떤 생각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이제 국어사전 검색창에 쳐봐요. 그러면 1번 첫 번째 보는 것은 그 뜻이죠, 뜻. 그 단어의 뜻. 근데 그 뜻풀이를 읽어보면 그 뜻풀이를 가지고 내 글에 써먹을 것들이 있어요. 그 단어를 풀어 써주는 게 그 뜻풀이 내용을 가지고 내 글에 써먹을 게 있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유의어입니다. 비슷한 말. 이게 밑에 쭉 떠요. 유의어가 없는 단어는 매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유의어가 다 있어요. 그 유의어 중에 내가 처음 생각했던 단어보다 더 맞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 단어를 찾았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단어를 내 글에 쓰면 내 글이 좋아져요. 그 순간 내 어휘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 마크 트웨인이 그랬죠. 딱 맞는 단어와 적당히 맞는 단어는 번갯불과 반딧불의 차이다. 딱 맞는 단어를 찾아 써라.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뭐 일물 일어설, 플로베르가 얘기했다는 그 자리에 딱 맞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글을 글 쓰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런 부분의 상당 부분은 단어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물가물한 거예요. 자기가 이 단어, 떠올린 단어가 이게 맞지 않다는 건 알겠어. 근데 딱 맞는 단어는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그냥 떠오른 단어를 쳐보시면 돼요. 쳐보시면 유의어도 있고 그 단어와 관련된 그 밑에 연관 검색어 뭐 이런 것도 뜰 수 있고요. 그래서 유의어를 찾아 쓰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세 번째가 있어요. 딱 맞는 단어를 찾았으면 그거를 검색창에 또 쳐보세요. 그러면 예문이 떠요. 예문이 어느 단어를 쳐도 예문이 뭐 10개 이상 떠요. 저는 그 예문을 봐요. 이 단어가 그 문장 속에서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어떤 단어로 수식을 받았고 서술어는 뭘 썼는지. 그러면 이게 어휘의 차원, 단어의 차원이 아니고 이게 문장의 차원으로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 문장을 고쳐요. 그 어휘의 쓰임에 맞는 걸로. 그래서 이 어휘력이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저는 이제 글을 쓰고요. 이 어휘력에는 이제 저는 그 소위 그 개념어들 있죠. 그 개념어는 국어사전 뜻풀이에서는 안 나오고 뭐 백과사전이나 어떤 지식백과나 이런 데 이제 개념의 뜻이 나와요. 저는 그것도 같이 열어놓고 정확한 뜻을 찾아요. 저는 어휘력에서 또 하나 필요한 게 의성어, 의태어를 좀 풍부하게 아는 거. 그 다음에 이 사자성어 있죠. 그것도 저는 어휘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휘력이 좋다, 이 말은 첫 번째, 단어의 뜻을 잘 안다. 그걸 잘 알아야 이제 독해가 가능해지죠. 두 번째는 그 단어와 비슷한 말들을 여러 개를 떠올릴 수 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어휘력이 좋다는 거. 근데 아까 유의어를 찾으면서 이것도 이제 충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 개가 떠올리면 뭐예요? 그 자리에 딱 맞는 걸 고를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이 단어의 어떤 뉘앙스 차이, 어감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운용, 보전, 보존, 뭐 파장, 파문, 참여, 참가, 어감의 차이를 알아서 이 자리에는 참여보다는 참가가 낫겠다. 이 자리에는 부분보다는 부문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운용 이런 것들을 그 차이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딱 맞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국어사전으로 이제 해결이 된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재미를 붙여서요. 저 같은 경우는 순우리말 찾아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좀 바꿔주면 글이 좀 재밌어져요. 그리고 이제 뭐 회사에 다닐 때랑 할 때 글 하나에서 남들이 좀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 이게 무슨 뜻이지 해서 찾아보게 만드는 단어를 하나 정도는 집어넣어요. 그게 많으면 재수 없어요. 근데 하나 정도가 있으면 글을 읽다가 찾아보게 되고 그 사람도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나를 글 쓴 사람이 뭐가 좀 있어 보이네 하는 느낌을 받아요. 회사에서 보고서를 쓸 때도 그런 단어 하나 이렇게 딱 박아두면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중요한 게 글쓰기에서 이 어휘력을 키우고 잘 맞는 어휘를 선택해서 쓰는 게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 예상들 하시겠지만 문장력입니다. 문장력. 사실 누가 글을 좀 제 글 잘 써 이러면 그 문장력이 좋아 이거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좋아도 이 문장력이 없으면 글 잘 쓰는다는 소리를 못 듣죠. 반대로 문장력이 없으면 글을 알아먹지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짜증이 나요. 그게 문장력의 문제예요. 그럼 과연 문장력이 좋다는 의미는 뭐냐? 세 가지입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문법에 맞게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법이라는 게 있죠. 근데 문법이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게 쓰는가, 뭐 와, 과 양쪽에 있는 게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던가, 조사를 정확히 맞는 조사를 쓴다던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법 공부하는 거 저는 하루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만 배우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리고 이미 학교 다닐 때 많이들 그 부분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두 번째 이제 문장력이 좋다는 의미는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다양한 그 문형을 구사한다는 거예요. 문형. 우리가 보통 문장의 형식, 이게 보통 이제 1형식, 2형식, 3형식, 뭐 주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보어, 서술어, 여기서 더 나가서 뭐 중문, 포유문,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잖아요. 글의 형식, 문장의 형식. 이게 아주 많지는 않아요.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20여 개의 문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다양한 문형을 구사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쓰는 거예요. 이 문형을 몇 개 단조롭게 갖고 쓰는 사람은 글 잘 쓴다는 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요. 문형과 함께 이제 저는 이제 어미를 잘 쓰면 예를 들어서 종결 어미를 뭐 했어, 했다, 했니 뭐 여러 가지로 구사를 한다거나 그 연결 어미를 뭐뭐랑 뭐뭐이며 뭐뭐하고 뭐 여러 가지를 쓴다던가 이런 게 이제 그 사실 문장을 구성하는 이제 어미들인데 그것들이 또 문장의 형식을 만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다양한 문형을 알고 있는 거. 그럼 문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역시 또 독서죠. 근데 독서로 문형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제가 한 방법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뭐 작가건 칼럼니스트건 한 사람을 고르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고르거나 그래서 한 작가의 글 또는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는 거죠.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작가가 또는 그 책의 저자가 구사하고 있는 다양한 문형을 내가 구사하게 돼요. 그건 뇌가 알아서 하는 일이에요. 뇌가 그 패턴을 학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공지능한테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때 뭐 개 특징, 고양이의 특징을 알려줘서 구분하라는 방식은 실패했다잖아요. 그냥 개의 사진, 고양이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런 게 개야, 이런 게 고양이야. 그러면 아, 패턴을 보고 그래서 그걸 그냥 인식해서 학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딥러닝 뭐 그런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 개 사진을 넣어주듯이 다양한 문장을 머릿속에 넣어주면 그 문장을 보고 그 패턴을 학습해가지고 흉내낸다는 거죠.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실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문장의 형식을 그대로 쓰더라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실 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문체로 쓰게 돼요. 그 문형을 내가 흉내내는 거예요. 저 아주대 이국종 교수를 만났는데 김문 선생을 제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한대요. 그리고 이제 책을 냈다고 그래서 저보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국종 교수가. 보니까 김문 선생이 거의 쓴 줄 알 정도의 똑같은 문체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만났을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문 선생의 책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한 번 읽은 게 아니라 몇 번씩 읽었대요. 그러니까 이미 김문이더라고, 당신은. 완전히 김문하고 문체가 똑같아. 문체가 똑같다는 것은 그분이 김문 선생이 구사하는 그 문형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번째 이제 그 문형을 학습을 하면 이제 문장력이 좋아진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수사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문형을 다양하게 쓰는 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수사법을 구사해. 우리나라 수사법이 뭐 56개라는 사람도 있고 58개라는 사람도 있는데 대개는 뭐 변화법, 무슨 강조법, 비유법 이런 큰 덩어리가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쓰는 수사법들이 있죠. 우리가 좋은 글들을 보면 그래서 대꾸법을 잘 썼다던가 은유법을 잘 썼다던가 그런 글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이게 수사법별로 예문들이 이렇게 포털 사이트 가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좀 뭐 베껴쓰기를 좀 하면서 수사법을 체화하면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수사법이 적용된 문장을 보면서 그걸 아 요건 비유법이야, 아 요건 지구법이야, 이건 은유법이야, 이건 풍유법이야, 화류법이야 이런 학습만 했는데 자기가 그 수사법을 구사하는 훈련은 전혀 안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기본 학습은 되어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뭐뭐 마치 뭐 같이 무슨 뭐뭐 양 그러면 이건 직유법 이건 잘 맞추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써보는 걸 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게 되면 내 글에 이제 다양한 수사법이 구사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언 같은 거 그 검증된 문장이에요. 많은 사람에 의해서 좋은 문장이라고 검증돼. 거기 보면은 되게 수사법들이 다 망라돼 있어요. 뭐 점층법이 들어가 있는 수사법 뭐 문장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 문장들 한 50개만 뭐 이렇게 필사를 해봐도 저는 수사법이 사실 이게 무슨 뭐 화류법인지 대유법인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흉내 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아는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그 무슨 화류법과 대유법의 차이가 뭐고 은유와 직유의 차이가 뭐고 이거 알아서 보여요. 글 쓰는데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 명칭은. 그걸 구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수사법 요거가 되면은 이제 결국 이제 문장력을 키울 수 있다. 근데 이런 거 다 귀찮다. 나 이거 하기 싫다. 간단하게 얘기해 달라. 그럼 세 가지만 하세요. 단문으로 쓰세요. 단문으로. 문장을 짧게 짧게 쓰세요. 주어 서술어가 하나만 있는 문장 쓰세요. 긴 문장도 자를 수 있으면 잘라서 짧게 짧게 하세요. 그러면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붙기 때문에 주술이 어긋나거나 문법에서 어긋날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단문 짧은 문장을 쓰기가 긴 문장 쓰는 것보다 쉬워요. 근데 되게 작가들은 단문 중심의 글을 많이 써요. 물론 장문을 섞어서 이렇게 자기 문체의 호흡을 가지고 쓰지만 기본은 단문 중심이라고. 김훈 선생도 마찬가지고. 근데 글을 못 쓰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장문을 써요. 그냥 문장 하나의 길이가 막 두세 줄이 돼. 어떤 경우는 문단 하나가 한 문장이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짧게 쓰면 쓰기도 쉽고 문법에 맞는 글도 쓸 수 있다. 두 번째는 군더더기를 최대한 빼보세요. 문장에서 불필요한 걸 다 빼보세요. 군더더기를 덜어내면 문장이 좋아져요. 결국 문장이 유치하고 뭔가
좀 지저분한 것은 군더더기 때문에 그래요. 뺄 수 있는 건 다 빼보시라는 거죠. 그 한양대 정민 교수 책에서 제가 본 건데 한시를 본인이 뭐 대학원 시절에 이렇게 번역했다가 지도교수께 엄청 혼났대요. 텅 빈 산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가랑비는 주룩주룩 내리는데 이렇게 했더니 뭐 이렇게 군더더기 텅 빈 산에 통짜가 왜 필요하냐. 빈 산이면 되지 왜 통짜 쓸데없이 나뭇잎에서 나무자가 왜 필요하냐. 잎이라고 그래도 나뭇잎이나 잎이나 떨어지고 떨어져 빼도 되지 지고. 그러니까 텅 빈 산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빈 산 잎은 지고 훨씬 뭔가 이렇게 울림 여운이 있죠. 빈 산 잎은 지고. 그 다음에 가랑비는 주룩주룩 내리는데 뭘 비가 내리지. 가랑비는 주룩주룩 여기서 끝내라. 그래야 여운이 남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군더더기를 최대한 빼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매우 대단히 굉장히 진짜 정말로 이런 정도부사 같은 거 뭐 빼내는 거. 그러나 그리고 그리하여 그러므로 이런 접속부사들 불필요하면 빼내시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쓴 다음에 소리내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문장이 이상하면 뇌가 신호를 보내요. 그 자리에서 멈춰서요. 안 읽혀요, 잘. 자기가 쓴 글이어도 자기가 소리내서 읽어보면 뭔가 꼬여 있으면 문법에 안 맞거나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면 거기서 멈춰 선다고요. 소리내서 읽어보시라는 거죠. 옛날에 뭐 대통령 글을 쓸 때는 꼭 한 사람이 소리내서 읽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듣고 있다가 희한하게 동시에 잠깐 그래요. 똑같이 이상하게 느끼는 부분이 똑같아요. 소리내 읽어보면 알 수 있다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장력이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구성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휘력과 문장력이 좋아도 이 구성력이 없으면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글이 재미가 없어. 짜임새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어휘력 좋고 문장력이 좋으면 어떻게 보면 시샘의 대상이에요. 아, 좀 글 잘 쓰네. 근데 설득은 잘 안 돼. 이 설득을 시키는 것은 이 구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구성하면은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연역적 구성, 귀납적 구성, 두괄식, 미괄식, 뭐 소설은 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저는 이런 구성법으로 글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승전결로 어떻게 글을 쓰죠? 저는 그렇게 구성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홍보하는 글을 쓰려면 이렇게 써라. 1번, 그 제품을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품의 특징. 2번, 다른 제품과 차이점, 차별점 써라. 3번, 그 제품을 썼을 때 얻는 효용. 4번째, 이 제품 사용해 보시라고 그걸 써라. 그러니까 그런 글에는 이 4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칼럼을 하나 쓰려면 저는 사설도 마찬가지지만 1번 어떤 현상을 써요. 문제 제기를 해요. 2번째로 그 현상이 일어난 원인, 이유, 진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로 해법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현상, 진단, 해법 이런 구성 요소로 쓴다고요. 그게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글이라면 1번 뭔가를 주장한다, 2번 이유를 댄다, 3번 근거를 단다, 4번 사례나 예시를 든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시 재주장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가 사실은 주장한다고, 승이 이유를 댄다고, 전이 무슨 예시, 사례 이런 거 드는 거고, 마지막 결이 다시 재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 잘 떠올리는 사람이 구성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구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를 많이 알고 있는 게 관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보고서를 잘 쓰려면 이런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현황, 문제점, 개요, 해법, 기대 효과, 실행 계획, 소요 예산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단어의 조합이 결국 보고서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구성 요소. 예를 들어 소설 쓰는 사람은 뭐 탈옥, 배신, 복수 뭐 여러 가지 소설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이 있죠. 그걸 배치해 가지고 소설을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 요소를 저는 심지어 회사에서 보고서를 잘 쓰기 위해서 그 단어들 중간 제목, 보고서의 중간 제목의 끝에 들어가는 단어. 1번 단어에는 뭐가 개요가 될 수도 있고 취지가 될 수도 있고 목적이 될 수도 있고 현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70몇 개를 이렇게 모았어요. 그리고 책상에 붙여놓고
내가 보고서를 쓸 일이 있으면 그 단어를 눈으로 쭉 봤어요. 아, 요 단어, 요 단어, 요 단어를 조합해서 보고서를 써야 되겠다. 그 앞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저출산이건 고령사회건 양극화건 수식어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의 현황, 그것의 문제점, 그것의 대책,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구성 요소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 연설문 잘 쓰려면 격려사, 뭐 축사, 기념사, 기본 구성 요소들이 있고요. 기본 구성 요소를 알면 그걸 배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형을 하면서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구성 능력을 키우는 건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책의 목차를 보는 거. 책의 목차가 큰 어떤 구성을 볼 수 있는, 숲의 모양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예요. 책의 목차만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따라쓰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따라쓰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도 제 주제를 정해놓고 그 사람이 쓰는 그 구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일화를 뭐 소개하면서 자기 어린 시절 일화를 소개하면 나도 내 주제에 맞는 내 일화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고사성을 인용하면 나도 내 주제에 맞는 고사성을 찾아서 인용하는 구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분이 구사하는 구성법을 내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분도 다양한 구성법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붕어빵, 잉어빵, 국화빵 그 틀 몇 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잉어빵 틀에다가 내용을 넣어서 잉어빵을 만들고 어쩔 때는 붕어빵 틀에다가 그걸 만들고 그 틀을 그분은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거죠. 돌려막기 하는 거죠. 그런 틀을 어떤 틀을 가지고 글을 쓰는가 이거를 보면 자기 구성 능력이 생기고 아주 맛깔나는 글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어휘력, 문장력, 구성력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